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깨닫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죠. 50년을 살아오며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가 계속 중얼거리는 이상한 말들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 302호 가짜야.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잠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김선영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저절로 일어나는 건 이미 오래된 습관이었죠. 조용히 침실을 나와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한결같았습니다. 49년을 살아오며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해온 일상이었어요. 아버님 일어나셨나요? 선영은 시아버지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82세인 김병수는 침대에 반쯤 몸을 일으킨 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치매가 시작된 지 3년, 이제는 말기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선영은 여전히 정성을 다해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302호, 가짜야. 시아버지가 또 그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자주 반복하는 말이었는데 선영은 치매 증상에 하나려니 생각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왜인지 오늘따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님, 세수하고 아침 드시죠. 선영은 부축해서 시아버지를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예전에는 군인 출신답게 꼿꼿하고 엄격했던 시아버지였는데 지금은 아이처럼 의존적이 되었어요. 그래도 선영에게만은 유독 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가가면 경계하거나 화를 내는 일이 많았지만 선영 앞에서는 마치 손녀를 대하는 할아버지 같은 따뜻함을 보여주곤 했죠. 아침 준비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을 때 남편 정우가 나타났습니다. 또 밤새 어디 있었나 보네요. 선영이 조용히 말했지만 정우는 대답 대신 짜증스러운 표정만 지었어요. 아버지 요양원 보내는 거 이번 달 안에 결정해야 해. 더 이상 집에서 돌보기 힘들잖아. 정우의 말에 선영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시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자는 이야기는 이미 몇 번 나왔던 얘기였어요. 하지만 선영은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평생을 살아온 시아버지를 낯선 곳으로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조금만 더 집에서 돌봐드리면 안 될까요? 아직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한다고? 이봐, 현실을 보라고. 당신도 지치고 있잖아. 그리고 나도 회사 일로 바쁘고. 정우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알고 있었어요. 정우가 정말 바쁜 건 회사 일 때문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최근 들어 외박이 잦아졌고 집에 있을 때도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여자 향수 냄새가 났어요. 그 여자, 302호. 조심해야 해. 또다시 시아버지의 중얼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조심해야 해라는 말이 추가되었어요. 선영은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시아버지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오후 선영은 시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휠체어를 밀며 동네를 천천히 돌아다니는 것이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일과 중 하나였어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걷다 보니 시아버지의 표정도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버님, 302호가 뭐예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시 멈춘 듯 하더니 선영을 올려다봤어요. 302호. 그 여자, 나쁜 여자야. 우리 정우를. 말끝이 흐려졌지만 선영에게는 충분했습니다. 302호는 주소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아마도. 선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선영은 정우가 없는 틈을 타서 인터넷으로 302호를 검색해봤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오피스텔 주소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선영은 용기를 내어 그곳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시아버지를 잠시 이웃에게 부탁하고 선영은 302호로 향했습니다. 깔끔한 오피스텔 건물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가니 정말로 302호가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멈춘 선영은 복도 한편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우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문이 열리며 젊은 여자가 나타났죠. 오빠, 오늘은 일찍 왔네. 여자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선영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우에게는 정말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영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자신은 시아버지 간병에만 매달려 있는 동안 정우는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거군요. 집에 도착했을 때 시아버지가 선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울었니? 평소보다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치매 환자도 감정은 민감하게 느끼나 봅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괜찮아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선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여자, 나쁜 여자야. 우리 선영이 지켜야 해. 그 순간 선영은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치매에 걸렸어도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만은 여전하다는 것을 말이죠. 어쩌면 시아버지는 정우의 외도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 경고하고 있었던 거겠죠. 저녁에 정우가 돌아왔을 때 선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어요.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고 말이죠. 선영은 며칠 동안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우의 외도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이혼을 해야 하나 아니면 참고 살아야 하나. 하지만 무엇보다 시아버지가 걱정되었어요.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시아버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선영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아버지는 요즘 더 자주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금고, 열쇠, 그 여자가 가져갔어. 서랍, 뒤쪽, 중요한 거야. 처음에는 치매 증상이려니 했지만 점점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선영은 시아버지의 말을 메모해두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중요한 단서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정우가 또 외박을 하고 나간 후 선영은 시아버지 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래된 서랍장 뒤편을 보니 정말로 작은 틈이 있었어요. 손을 넣어보니 작은 열쇠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선영은 집안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그러다가 시아버지 방 벽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금고를 발견했어요. 열쇠를 맞춰보니 딱 맞았습니다. 금고를 열어보니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 그리고 유언장까지. 유언장을 펼쳐보니 선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며느리인 선영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작성 날짜를 보니 치매 진단을 받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정신이 또렷했던 시기죠. 아버님이 왜 저한테? 선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시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신뢰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정우가 시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이유가 재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때 정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영아, 나 들어간다. 선영은 재빨리 서류들을 정리해서 원래 자리에 넣고 금고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열쇠는 따로 숨겨뒀어요. 뭐 하고 있었어? 정우가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 같았어요. 아버님 방 청소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 참, 내일 요양원 상담 받으러 가기로 했어. 같이 가자. 정우의 말에 선영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시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면 유언장의 존재를 아무도 모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정우가 재산을 가로챌 수도 있고요. 좀 더 생각해봐요. 아직 제가 돌볼 수 있어요. 여보, 그게 아버지한테도 좋은 거라고.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셔야 해. 정우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선영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자신을 믿고 맡긴 책임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선영은 시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시아버지는 선영의 손을 꼭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선영아, 고마워. 너만 믿어. 다음 날 아침 선영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정우의 외도를 확실히 증명하고 시아버지를 지켜내기로 말이죠.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정우가 회사에 간 후 선영은 시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그의 말들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증언이 법적으로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는 몰랐지만 일단 기록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아버님 302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시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 수진이라고 해. 정우가 돈 많이 줘. 우리 집 금고도 열쇠 줬어.
선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 연녀의 이름이 수진이라는 것도, 정우가 집 금고 열쇠를 줬다는 것도 처음 들었거든요. 만약 정말이라면 정우는 시아버지의 재산을 내 연녀와 함께 노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지난달, 아니 저번 달, 기억이 안 나. 하지만 봤어. 내가 다 봤어.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치매에 걸렸어도 아들의 배신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우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들어온 거죠. 여보, 뭐 하고 있어? 정우는 선영이 핸드폰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말씀을 녹음하고 있었나? 왜? 정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선영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요양원 상담받을 때 아버님 상태를 설명해야 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정우는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 좀 봐. 왜요? 그냥 줘봐. 정우는 강제로 선영의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들을 확인하더니 모두 삭제해버렸어요. 앞으로 아버지 말씀 녹음하지 마. 치매 환자의 헛소리를 뭘 하겠다고. 헛소리가 아니에요. 아버님은 분명히 뭔가를 알고 계셔요. 선영이 소리치자 정우는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요즘 이상해. 피해망상에 빠진 것 같은데 혹시 정신과 상담을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정우의 말에 선영은 기가 막혔습니다. 외도를 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정신 이상자 취급하다니요. 나는 정상이에요. 오히려 당신이 이상하죠. 요즘 어디서 뭐하고 다니는 거예요? 회사 일로 바쁘다고 몇 번 말해야 알아들어. 그럼 302호는 뭐예요? 선영이 따져 묻자 정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태어난 척했어요. 그게 뭐야? 시아버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거기서 당신을 봤거든요. 정우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치매 말씀을 믿는다고. 당신 정말 정신과 가봐야겠어. 이런 식으로 나를 의심하고 괴롭히면 나도 참을 수 없어. 그날 밤 정우는 또 외박을 했습니다. 선영은 시아버지 곁에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정우는 선영을 정신병자 취급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아내가 요즘 이상하다고 말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를 강제로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을 서둘렀습니다. 다음 주에 아버지를 모시고 갈 거야. 이미 요양원과 얘기가 다 됐어. 정우의 일방적인 통보에 선영은 절망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어딘가 눈치를 챈 듯 불안해했어요. 안 가. 집에 있을 거야. 선영아, 도와줘. 시아버지가 선영에게 매달렸지만 선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들인 정우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영이 장을 보고 돌아오니 시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아버님, 선영은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 시아버지는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부전증이라고 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정우도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그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제 정말 요양원에 보내야겠어. 집에서는 위험해. 아버님이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지신 거라고 하셨어요. 요양원 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치매 환자가 무슨 스트레스를 알아? 정우는 선영의 말을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의식을 잃은 시아버지를 요양원으로 옮겨버렸어요. 선영은 매일 요양원을 찾아갔지만 시아버지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언제 의식을 되찾을지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정우는 선영에게 이혼장을 내밀었습니다. 서로 힘들게 살 필요 없잖아. 깔끔하게 정리하자. 갑자기 왜 이혼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 결혼 생활이 행복했어? 아버지 간병 문제로 계속 갈등만 생기고 이제 지쳤어. 정우는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알고 있었어요. 정우가 이혼을 하려는 진짜 이유를 말이죠. 시아버지의 재산을 혼자 차지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만약 이혼을 안 하면 그럼 당신이 정신 이상이라는 걸 증명해서 강제로 이혼하겠어. 증인도 많아. 최근에 당신이 얼마나 이상하게 행동했는지 다들 알고 있으니까. 정우의 협박에 선영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도 의식불명이고 유언장도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녹음 파일도 이미 삭제당했고요. 그날 밤 선영은 처음으로 절망했습니다. 25년간 헌신했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시아버지가 자신을 믿고 맡긴 책임도 다하지 못하는 건가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깨어나시기를 기다리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매일 요양원을 찾아가 시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의료진들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지만 선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선영을 더욱 몰아붙였어요. 그리고 내연녀와의 관계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여자를 집으로 데려오기까지 했어요. 이 사람이 수진이야.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야. 정우가 소개한 여자는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화려한 외모의 여성이었습니다. 선영을 보는 눈빛이 차갑더군요.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수진은 예의상 인사했지만 진심은 아닌 것 같았어요. 오히려 선영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이혼 절차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정우 오빠도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수진의 말에 선영은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날 오후 요양원에서 시아버지를 보고 있는데 간병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할아버님이 가끔 잠꼬대를 하시는데 계속 같은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이요? 장독대, 서랍, 뭐 이런 말씀들이요. 그리고 선영이라는 이름도 자주 부르시고요. 선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의식을 잃고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장독대라는 새로운 단서도 얻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선영은 뒷마당 장독대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래된 항아리들 사이사이를 보다가 한쪽 모서리에 작은 구멍을 발견했어요. 손을 넣어보니 비닐에 쌓인 무언가가 만져졌습니다. 꺼내보니 또 다른 유언장이었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왜 선영에게 재산을 상속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정우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까지 적혀 있었어요. 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며느리 선영만이 우리 가문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그녀에게 모든 재산을 맡긴다. 정우가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다면 선영이 가족을 지켜주길 바란다. 유언장을 읽으며 선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시아버지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중요한 내용이 더 있었습니다. 정우가 집 금고 열쇠를 다른 여자에게 주는 것을 목격했다. 이는 명백한 배임 행위이다.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은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었다. 선영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정우의 외도와 금고 열쇠 사건을 모두 알고 있었을 뿐더러 증거까지 남겨뒀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정우와 수진이 서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거야? 정우가 다가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영은 재빨리 유언장을 숨겼지만 이미 들킨 것 같았어요. 뭘 숨기고 있어? 내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정우는 강제로 선영의 손에서 유언장을 빼앗았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되었어요. 이게 뭐야? 아버지가 언제 이런 걸 썼다는 거야? 그건 합법적인 유언장이에요. 아버님이 정신이 또렷할 때 작성하신 거예요. 수진이 다가와서 유언장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 이거 진짜야? 가짜일 거야. 치매 환자가 쓴 글을 누가 믿어? 정우는 유언장을 찢으려고 했지만 선영이 막았습니다. 그럴 권리 없어요. 그건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예요. 법적 효력? 웃기지 마. 누가 믿겠어? 하지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영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요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님, 할아버님이 깨어나셨어요. 지금 당장 오실 수 있나요? 선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 넘게 의식을 잃고 있던 시아버지가 깨어났다니요. 정말요?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선영이 뛰어나가려는데 정우가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려고? 아버님이 깨어나셨어요. 정우와 수진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깨어난다는 것은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요양원에 도착한 선영은 시아버지가 침대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의사는 기적적인 회복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의식이 또렷해지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아버님, 선영이 다가가자 시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따뜻한 표정이었어요. 선영아, 고생 많았구나.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정우도 병실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정우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너, 뭐하러 왔어? 아버지, 저 정우예요. 아들이에요. 안다, 내 아들. 하지만 나쁜 아들. 시아버지의 말에 정우는 당황했습니다. 의료진들도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치매 환자가 이렇게 명확하게 상황을 인식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정우가 다가가려 하자 시아버지가 손을 저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너는 가족을 배신했어. 그리고 시아버지는 선영을 불렀습니다. 선영아, 가까이 와. 선영이 다가가자 시아버지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너한테 모든 걸 맡겼다. 알지? 네, 아버님. 유언장 찾았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어. 증거. 증거요? 서랍. 맨 아래. 비밀 공간. 거기 사진, 녹음. 다 있어. 시아버지의 말에 선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우의 외도 현장을 찍은 사진과 녹음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정우는 이 대화를 들으며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아버지, 무슨 소리 하세요? 증거가 뭐예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정우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너, 수진이라는 여자와 나쁜 짓 했지. 우리 집 돈도 가져갔고, 그건 내가 다 봤어. 녹음도 했고, 사진도 찍었어. 치매 걸렸다고 바보인 줄 알았나? 시아버지의 말에 정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소 치매 증상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선영아, 변호사 불러. 이혼 소송 이겨야 해. 시아버지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우에게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선영은 시아버지의 지시대로 집에서 숨겨진 증거들을 찾았습니다. 서랍장 맨 아래 비밀 공간에는 정말로 정우와 수진의 사진들,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들이 가득했어요. 심지어 수진이 집 금고에서 돈을 가져가는 장면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후에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선영은 감동과 함께 결의를 다졌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꼭 들어드리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선영은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선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위자료를 물어야 할 상황이네요. 이혼 소송은 선영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정우의 외도와 재산 횡령이 명백히 증명되었고 시아버지의 유언장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았어요. 정우는 위자료는 물론이고 그동안 빼돌린 돈까지 모두 돌려줘야 했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이 나던 날 정우는 마지막까지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치매 환자의 말을 어떻게 믿어요?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피고인의 불륜과 재산 횡령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수지는 이미 정우를 떠났어요.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이런 복잡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며 연락을 끊어버렸거든요. 결국 정우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판결 후 선영은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아버님, 이겼어요. 모든 재산을 지켜냈어요. 시아버지는 선영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선영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시아버지의 상태는 다시 나빠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 가족을 지키고 나서 이제는 정말 쉬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아, 이제 너 인생 살아.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아버님, 너는 좋은 사람이야.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어. 일주일 후 시아버지는 잠든 듯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의를 표했어요. 시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지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도 장례식에 왔지만 선영과는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어요. 그는 이제 혼자서 작은 원룸에 살며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선영은 시아버지가 남긴 재산으로 뜻깊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랑채 간병센터라는 이름의 가족 간병 지원 시설을 만든 거예요. 혼자서 가족을 돌보느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우는 곳이었습니다. 센터 개소식 날 선영은 시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저에게 주신 사랑을 다른 분들과 나누겠어요. 저 혼자만 행복한 것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선영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시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잘했다, 선영아.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라. 꿈에서 깨어난 선영은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50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믿어주셨다는 사실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는 것을,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거든요. 사랑채 간병센터는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선영은 진정한 보람을 느끼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외로운 순간도 있었지만 시아버지가 남긴 사랑의 유산 덕분에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강한 힘인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